그 순간 유골함을 끌어안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혹시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시장의 빗소리는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도연은 비에 젖은 채 멈춰섰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도희,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였던 사람인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시장, 이 골목, 이 비, 그리고 이 이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비는 하루 종일 내리고 있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더니 오후부터는 점점 굵어져 이제는 시장 골목을 완전히 잠식한 채 어둠과 냄새와 소리까지 빗속에 묻어버린 상태였다. 젓갈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김치국물 냄새, 오래된 건어물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 사람들은 하나 둘 철수했고 젖은 비닐 천막은 축축하게 늘어져 바람에 무기력하게 흔들렸다. 물에 잠긴 상자 조각들과 시든 채소잎들이 좁은 배수로를 따라 천천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우산을 접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골목 끝 폐업한 사진관 앞, 낡은 파란색 간판 아래 작은 난로 하나를 켜두고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젖은 코트를 부여잡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진 34. 머리는 젖은 채 어깨에 붙어 있었고 코트 소매는 흙탕물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품에는 작은 나무 유골함을 꼭 껴안고 있었고 그 위에는 셀로판 테이프로 덧붙인 듯한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윤도희 2006?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유골함을 끌어안은 팔을 꼭 조이며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니, 눈물도 울음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다. 마치 아주 오래 기다린 어떤 순간을 견디기 위해 눈물조차 아껴두는 사람 같은 표정. 바람이 불어 유골함에 묻은 빗방울이 아래로 흘렀다. 흐려진 이름표의 글씨가 서서히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다시 만졌다. 도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빗속에 젖은 공기는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듯 가만히 흔들렸다. 그때 시장 입구로 라이트가 강하게 번쩍였다. 두 명의 경호원을 앞세운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시장 입구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보통 이곳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차량이었다.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차가 지나가자 시장 몇몇 상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사람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SUV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 코트, 단정한 구두, 굳은 표정. 이도현 국내 대형 건설기업 부회장이자 지금 가장 바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은 채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경호원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깐 생각 좀 하고 싶어서요. 그의 눈은 계속 무언가를 찾는 사람 같았다. 처음 와본 시장 같지 않은 표정.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을 오랜만에 확인하는 사람의 시선. 빗물은 코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다. 그곳에는 빗속에서 나무 유골함을 끌어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 순간
이도연의 눈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풍경 하나가 흔들린 게 아니라 그의 기억이 흔들린 것이었다. 그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하지만 유골함 위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그의 눈은 더 크게 흔들렸다. 윤도혜. 그 이름은 그의 입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그의 표정 위에 알 수 없는 공포와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 순간 유골함을 끌어안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혹시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시장의 빗소리는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경호원들은 멀리서 상황을 바라봤지만 그 어떤 말로도 개입하지 못했다. 도연은 비에 젖은 채 멈춰섰다. 그는 도망치듯 눈을 피하려 했지만 눈은 유골함 위의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윤도희. 자신의 이름과 거의 같은 글자 배열. 분명 어딘가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본 이름. 그는 입술을 앙다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도혜.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처럼 그의 뇌리에 파고들었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여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있을 리 없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였던 사람인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시장, 이 골목, 이 비, 그리고 이 이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는 알게 되었다. 멀어진 기억도 기다리는 이름 앞에서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점마다 불이 꺼져 골목은 더 어두워졌고 간간히 남은 형광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고인 물 위로 네온사인 글자가 뒤집혀 흔들렸고 거기에는 여인숙, 순대국, 포장마차 같은 글자들이 물결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끌어안고 서 있던 윤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등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도연은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요. 우선 비 그칠 곳으로 가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하진은 유골함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저 금방 떠날 거라서요. 그 말 속에는 단념과 버티기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로 가시죠. 그 다음에 동생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말에 시장 끝에서 구경하던 몇몇 상인들의 시선이 잠시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나? 뉴스에 나오던 그 회장 아니야? 작은 수군거림이 돌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하진은 결국 다리가 풀린 듯 휘청였고 그 순간 유골함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게는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무게 같았습니다. 이 근처에 여인숙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현실적인 말이었고 거절할 명분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의 뒷골목, 오래된 간판이 덜렁거리는 2층짜리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가자 좁은 복도에 묵은 담배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프런트에는
흑백 TV를 보던 여주인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더니 젖은 코트 차림의 두 사람을 보고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 비에 어디서 이렇게 젖어서 와요. 방 하나 남았어요. 뜨거운 물은 좀 약할 수 있고요. 여주인은 도연의 차림을 훑어보더니 은근슬쩍 말투를 바꿨습니다. 손님은 회사 사람 같으네. 몇 시간만 쓰고 나가실 거면 방값으로 해드릴게요. 도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룻밤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많이 지쳐서요. 방 제일 조용한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주인은 영수증을 끄적이며 키를 건넸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다른 손님이 컵라면을 먹으며 슬쩍 쳐다보고 있었고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멜로디가 낡은 스피커에서 삐걱거리며 흘렀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하진은 구석에 앉아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좁은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벽걸이, TV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코트를 벗어 침대 끝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물컵에 생수를 따라 건넸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몸이 너무 식었습니다. 하진은 유골함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어릴 때 제가 동생이랑 지냈던 동네예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요? 네.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건물도 없고 다 허름한 판잣집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불평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등은 컵을 쥔 채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 끝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아주머니가 우리 남매 단골이었죠. 돈 없어도 국물은 항상 더 주셨어요. 날씨 추우면 어묵도 하나씩 꽂아주셨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골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땐 동생이 아직 아팠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갈 줄은 몰랐죠. 방 안 공기가 느리게 굳어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본격적인 질문을 꺼낼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도 이 동네, 이 비, 이 냄새가 낯설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도 이런 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각뿐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동생분, 성함이 도희 씨라고 했죠. 그가 조심스레 묻자 하진은 유골함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윤도희.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부모님이 집을 자주 비우셔서요. 그녀는 애써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미움이 아닌 지친 듯한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전전하셨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다 몸이 망가졌어요. 결국 둘 다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죠. 8090년대 공장과 공사판, 재개발과 이주. 중장년층이라면 익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풍경들이 그녀의 말 속에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제대로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대신 엄마 노릇을 했죠.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떠오르는 한 장면 때문인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누군가 자신에게 밥을 떠먹여주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식혀 불어주던 숨결, 좁은 방, 작은 전기장판 위에 널어둔 신발 두 켤레.
하지만 그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따뜻한데 얼굴은 비어있는 이상한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왜 시장 한복판에서 저런 말까지 하시게 된 겁니까? 동생을 묻어달라는 말까지요. 그는 결국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묻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땅들 다 회장님 회사에서 사갔잖아요. 재개발한다고 다 밀어버린다고요. 그제야 퍼즐한 조각이 맞춰지듯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일대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 매입과 철거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로만 보고 지도 위 숫자로만 보던 땅들이 지금 눈앞에 이 여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동생이랑 살던 집이 있던 자리에 조그만 무덤 하나라도 만들고 싶었어요. 비석도 필요 없고 이름 하나만 적어 놓을 돌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었는데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회장님 회사 이름 달린 공사장 펜스가 서 있더라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빗소리만 또각또각 떨어지고 있었고 멀리서는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무언가를 반박하려고 입을 열까 하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본 도면, 현장 사진들, 노후주택 정비라는 깔끔한 문구들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왔어요. 혹시 이 동네 사정 잘 아는 분들이 조그만 자리라도 내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다들 고개만 저으시더라고요. 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땅값이 얼만데 무덤 하나 묻는다고 그냥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동네를 다 사버린 회장을 찾아본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여기 이 골목에서요. 그제야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시장 골목 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를 통째로 사들인 회사의 대표 혹은 그를 대신해 돌아다닐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며칠 동안 비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겐 당신밖에 없었어요. 이 동생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말에는 원망과 기대, 체념과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논리 사업의 필요, 재개발의 명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좁은 방 안에서는 유골함 하나의 무게보다 가벼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동생분이 마지막으로 지냈던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시장 뒤편 언덕에 버려진 저택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귀신 나온다고 피해 다니는 곳이죠. 근데 저한텐 거기가 동생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도연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조각이 번쩍였습니다. 언덕 위 허름한 저택,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어둡지만 따뜻했던 작은 방.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얼굴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와 느낌만 남아있는 기억. 거기서 동생이 마지막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묻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유골함을 한번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저택 뒤편이라도 좋은 자리는 못 되더라도
땅만 조금 있으면 그냥 조용히 묻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 역시 이제 곧 철거 예정지였습니다. 도연은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진은 마침내 그를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그 집만큼은 동생이 떠났다는 표시라도 남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비석도 필요 없어요. 이름 하나만 남게 해주세요. 방 안 공기가 한번 크게 흔들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삐걱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자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 척하고 지나온 어떤 시간과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상한 기시감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여자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언덕 위의 저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축축한 안개가 골목 사이를 스며 올라와 언덕길을 감싸고 있었어요.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 이미 사람 손이 끊긴 듯한 길로 차가 들어서자 헤드라이트에 비친 건물들은 하나같이 빈집이거나 철거 예정인 집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재개발 구역을 알리는 붉은 스프레이 표시와 회사 로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SUV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석 앞 계기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윤아진은 여전히 유골함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도연은 옆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우원은 조수석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오자 도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곧 언덕 꼭대기입니다. 도면상으로는 이 위에 있는 저택 하나뿐이라고 나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저택 입구에 세우고 안까지 따라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부를게요. 경호원은 그 말에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회사 규정과 자신이 모시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 잠시 헷갈리는 눈빛이었어요. 언덕 끝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실루엣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층짜리 양옥집, 기와도 아니고 요즘 스타일도 아닌 8090년대에 유행하던 구조의 저택이었습니다. 외벽은 많은 부분이 벗겨져 회색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었고, 베란다,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으며 마당은 허리 높이의 잡초들로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무단 출입 금지,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팻말과 함께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하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유골함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발밑 흙은 빗물로 질퍽해져 있었고 신발 밑창에 진흙이 단단히 들러붙었습니다. 여기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동생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마당 한편에는 공사 현장 차량들이 몇 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철거 업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SUV에서 내린 도연을 보고 처음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경호원이 다급히 다가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부회장님이세요? 철거반장은 급히 담배를 끄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내일 오전 첫 포크레인 투입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안전펜스도 오늘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도연은 반장의 말은 대답하지 않은 채 저택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창문, 부서진 난간, 잡초 속에 묻힌 오래된 자전거 한 대, 어딘가에서 본 듯한 풍경이었지만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작업 중단하세요. 그의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철거 반장과 직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꼭 맞추었습니다. 예, 갑자기요? 부회장님, 이 구역 다음 달 분양 일정까지 다 맞춰놓은 건데 여기 하루 미뤄지면 뒤가 다 오늘 밤만입니다. 도연은 말을 끊고 낮지만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을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작업 들어가는 건 제가 따로 지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이 집에 손대지 마세요. 철거 반장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미련이 남은 듯 작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죠. 알겠습니다. 다들 장비 정리해. 직원들이 투덜거리며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오래된 공사 라디오에서 트로트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가 곧 전원이 꺼지며 조용해졌습니다. 저택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진이 앞장서 조심히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언덕의 공기를 가르며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년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잡초들이 두 사람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이 거리에서 놀았을 주민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을지 생각만으로도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하진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앞마당에 진달래가 많이 피었어요. 동생이 꽃 따다가 머리에 꽂고 웃던 게 아직도 눈에 서네요. 지금은 다 이렇게 됐지만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현관 앞 계단은 부분적으로 깨져 있었고 손잡이는 덜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발을 올리기 전 현관문 위쪽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기와 한 장이 빠져 있어 그 틈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안전 조심하세요. 그는 먼저 계단을 올라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축축한 나무가 움직이며 깊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현관 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흙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한때 누군가의 삶의 냄새였을 것들이 이제는 썩어가는 시간의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로 들었어요. 처음 동생이 여기로 오게 됐을 때 하진이 뒤에서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살던 집은 이미 재개발 들어간다고 다 밀려서 구청이랑 복지사들이 여기로 보내줬어요. 임시보호소라고 했죠. 집 주인이 빈집 잠깐 쓰게 해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택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오래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부러진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탁자, 화면이 깨진 브라운관 TV, 그리고 벽에는 오래전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빨간 동그라미가 몇 군데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그 날짜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2006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해였던 것만 같은,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동생이 여기서 지내는 동안 자주 못 왔어요. 하진의 발걸음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엔 여기가 생각보다 따뜻해 보였거든요. 밖에 있던 것보단 낫겠다 싶었죠. 그래도 지붕 있고 비 안 새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거실 한쪽,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 옆에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지사 방문일, 진료 예약일, 투약 시간 등이 연필로 적혀 있었고 몇몇은 빗물에 번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그 메모들을 보며 자신이 회사에서 늘 보던 도시정비 계획서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노후주택 정비 대상지, 환경 개선 필요 구역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적힌 문장들. 그 뒤에 이런 메모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의 질문에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쪽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예요. 복도 끝, 다른 방들보다 조금 더 두껍고 묵직해 보이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 사이로는 어두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주 희미한 빛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얼마 전까지 이곳을 드나든 흔적이 있는 것처럼요. 하진은 문 앞에 서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은 이미 문고리를 향해 있었지만 쉽게 닿지 못했습니다. 저 여기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복도에 울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제가 이 문을 마지막으로 열었을 때 동생은 이미 끝까지 말하지 못한 문장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여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금속 표면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라면 차가워야 할 텐데 마치 누군가 조금 전까지 손을 얹고 있었던 것처럼요. 문을 천천히 돌리자 낡은 경첩이 오래 참고 있던 소리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리며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벽에는 십수년 전 유행하던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지만 곰팡이와 얼룩 때문에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 한쪽에는 희미한 손자국들이 이어져 있었고 계단 끝에는 누군가 급히 붙였다 뜯어낸 듯한 종이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 아래 낡은 침대 하나랑 작은 책상 하나 있어요. 동생이 거기서 버텼죠. 도연은 계단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끝 아래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내려갈수록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소매를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하던 감각. 그러나 이번에도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좁은 지하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장은 낮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장 최근까지도 이곳을 치우고 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구석에는 접이식 침대에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셀로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해와 구름, 집,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도연의 시선은 그 그림 속 두 사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의 작은 아이,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의 조금 큰 아이. 그림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희랑 누나 집. 하진은 계단을 내려와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림을 쓰다듬는 손길은 최대한 부드러웠습니다. 동생이 여기를 우리 집이라고 불렀어요. 벽에다가 이름 적어 놓으면 진짜 우리 집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녀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한 권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일기장을 알아본 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거 동생 일기장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여기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치려는 순간 위쪽 계단에서 누군가 다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경호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계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경호원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저택 저희 회사 명의가 아니라 옛날 회장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걸로 확인됐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 소유가 아니라 우리 집안 소유라는 겁니까? 경호원은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예. 구청 등기부 열람했더니 소유자가 이 회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거 이 건물을 임시보호소로 제공했다는 구청 공문 기록이 있답니다. 소유주가 직접 그렇게 요청한 걸로. 순간 지하실 공기가 한번 크게 뒤집힌 듯 했습니다. 집이 단지 재개발 대상 노후 건물이 아니라 이도연의 집안이 직접 제공했던 장소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듣자 손에 쥐고 있던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마지막 페이지가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아들이랑 같이 밥 먹었다. 누나는 안 믿겠지만 진짜다. 도연의 시선이 그 문장에 꽂혔습니다. 머릿속 어디선가 긴 막이 찢어지듯 숨겨져 있던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좁은 지하방, 플라스틱 의자 2개, 반찬이 거의 없는 하얀 쌀밥 2그릇, 그리고 자신 옆에서 빙긋이 웃으며 앉아있던 작은 아이 하나. 그 아이의 입술이 또렷이 움직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부자야. 회장님 아들이랑 같이 먹는데 안 부자겠어? 그 순간 도연의 다리가 잠시 풀릴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이 집은 그냥 남의 비극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의 동생은 죽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아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기억, 죄책감이 뒤섞인 무거운 숨결 그 자체였어요. 지하실 공기는 갑자기 더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이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랑 같이 밥 먹었다는 문장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자랑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슴에는 칼날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 속 회장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일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저릿하게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장면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려 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만 맴돌았습니다. 윤아진은 일기장을 주워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낡은 공책을 집어들더니 먼지를 한번 털어냈습니다. 종이 사이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한 장, 또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글씨는 들쭉날쭉했고 철자는 자주 틀려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살아있던 날들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그 글자를 바라보며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읽는 사람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진이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연필로 눌러 쓴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회장님 아들이랑 같은 반찬 먹었다.
밥은 조금이지만 그래도 진짜 부자 된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흑백 화면 같은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식판 위에 놓인 밥과 국, 김치 몇 조각. 옆에서 작은 손이 자기 쪽 반찬을 슬쩍 밀어주며 웃는 얼굴. 오빠, 이건 내가 먹어. 그는 그때 분명히 누군가의 국물에 밥을 말아 떠먹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집인지 누구였는지 떠올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기. 그가 어렵게 입을 떼자 하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쓴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여기 복지사 선생님이 글자라도 배우라고 연습장 한 권 사주셨거든요. 그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날짜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연도와 월 그리고 날씨에 대한 짧은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 많이 누나 왔다. 감기 때문에 주사 맞음, 아파도 참았다. 회장님 아들이랑 같이 놀았다.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하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회장님 아들이 이 집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원망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중에야 얘기했어요. 우리 집 진짜 중요한 집이야. 회장님 아들도 오니까. 그때만 해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도연은 목에서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지하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낮은 천장, 작은 창문, 비가 그친 탓에 빛이 조금 들어오는 구석, 벽에 붙은 그림들. 그중 한 장에는 아이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서툰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아이 머리 위에는 도희, 다른 아이 머리 위에는 오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계단 위에 서 있던 경호원은 아직도 어색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청 공문, 추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여기. 도연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은 계단 몇 칸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액정에는 오래된 문서 스캔본이 떠 있었습니다. 2006년 이이라는 이름의 회장이 구청에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양평 소재 주택을 일시적으로 무연고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자 함. 그 아래에는 보호 대상 아동의 수가 손글씨로 2명이라고 적혀 있었고 구청 담당자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명. 도연은 그 숫자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에는 늘 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도 그랬습니다. 너는 힘들게 입양된 아이다. 너 혼자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하지만 지금 이 문서 속 숫자는 그의 귀에 새로운 진실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2 아이 중 1명이 하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도희, 제 동생이에요. 그녀는 또 다른 사실을 말할 듯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혹시 부회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 솔직히 오늘 시장에서 처음 뵌 순간부터 들었어요.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바닥의 냉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직감하는 데서 오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갑 속에 넣어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억나는 사진은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회장 집에 입적된 이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이전 자신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가족들조차 명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집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전 회장님 개인 명의고 공문상에도 회장 자녀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에서 찍은 당시 기록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임시보호소로 지정되면서 점검 나온 사회복지사들이 남긴 사진이라는데요. 화면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던 저택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은 아직 어렸고 지붕의 기와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이 셋과 어른 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또렷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 마른 몸 하지만 크게 웃는 입술. 그 아이의 옆에는 머리를 하나로 묶은 소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와 구청 명찰을 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한 얼굴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눈매, 콧날, 입모양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는 기분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경호원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부회장님이십니까? 지하실 버튼 하나 눌리지 않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환하게 켜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안이 밝아지자 사진 속 아이의 눈과 도연의 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표정, 눈빛, 귀 모양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사진을 보려다가 차마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거든요. 너희 남매가 여기에서 잠시 지낼 거야 하면서. 근데 그때는 다른 아이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동생 뒤에 서 있어서 가려졌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동생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 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구청에 물어봐도 아이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좋은 곳이 어딘지 저는 끝내 모르고 살았고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좋은 곳이 회장님 집이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빠진 아이가 제 동생이었나요? 지하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의자와 침대, 벽의 그림들이 모두 두 아이의 자리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름과 기록을 얻었고 다른 한 아이는 이름만 남긴 채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나지 않아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낡은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작은 몸들이 여기서 수없이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닦이는 것도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하실 위층,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지도 모르는 이 집이 지금은 철거 목록에 적힌 숫자 하나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작은 창문틀이 덜컹하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집 자체가 한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날 도연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비극이 아니라 자신이 빠져있던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이 만들어낸 선택이
한 아이에게는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른 한 아이에게는 묻어달라는 부탁밖에 없었던 인생을 남겼다는 것을. 지하방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언덕 위 집은 바람과 어둠 사이에 떠 있는 섬처럼 보였고, 마당에서는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거렸습니다. 철거업체 사람들은 장비를 정리한 뒤 언덕 아래로 하나둘 내려가고 있었고, 현장에는 SUV와 몇 대의 트럭, 가리고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유골함은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그것을 놓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과 긴장,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본 일기와 사진, 그리고 회장님 아들이라는 글씨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빙빙 맴돌았습니다. 정말 회장님 아들이었군요.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버텨온 마음의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도연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는 지하실에서 올라온 곰팡이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앞에는 어둠 속에 잠긴 언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뒤엉키듯 맞잡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회피가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려는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차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양복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어머니, 이미 은퇴한 전 회장의 부인이자 현재 이 집안의 실질적인 정신적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비서실에서 내 위치 보고를 받았는데 양평 언덕 위 집에 있다고 하더구나.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한두 개가 보였습니다. 예, 어머니. 옛날 집입니다.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깊은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집, 아직 안 부쉈구나. 그 말은 과거를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막 처음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려 있었지만 최대한 담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 그 집, 아버지가 생전에 많이 마음 쓰던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모르는 일도 많이 얽혀 있는 곳이야.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이 둘을 데려왔다면서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숨먹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TV 소리 같은 것이 아주 작게 들렸다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 집으로 왔고 다른 한 아이는 이 지하실에 남았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 확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그녀는 한 번 이름을 부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많이 고민하셨다. 구청에서, 병원에서, 복지과에서 다들 그랬다. 둘 다 데려오고 싶었지만 현실이 안 된다고.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운명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상태가 심했고
의사 말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단다. 다른 아이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발육이 괜찮다고 했고 그녀는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살 수 있는 아이는 데려와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거다. 아버지도 구청도 복지사도 다 같은 판단이었어. 도연은 그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힘들게 입양된 아이라고만 생각해왔지만 실상은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된 아이였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지는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진 못했지만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이 대화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유골함 위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러면 도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 윤도희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버려질 아이로 결정된 겁니까? 어머니의 숨소리가 순간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아이도 우리가 신경 썼다. 집까지 제공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하지만 저는 살아서 이 집에 왔고 그 아이는 지하실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을 억누른 톤이었지만 그 억눌림 속에서 더 큰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나가 시장 골목에서 동생을 묻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더 이상 변명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피곤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이 일은 너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어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내린 선택이었다. 병원비도 없고 제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모자라던 시절이었어. 그 시대의 현실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양쪽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고 이 집안을 지키는 거다. 재개발 계획도 괜히 흔들지 말고 괜히 밖으로 새어나가면 모든 게 막장이 된다. 막장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입에서 나왔을 때 도연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막장입니다, 어머니. 그는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회장 아들이 되어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이 지하실에 남겨져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집안을 지키는 길입니까? 반대편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끝에 어머니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뭘 하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한동안 언덕 위 집 주변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윤아지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결국 사지가 풀린 사람처럼 계단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데려간다고 했을 때 동생이 그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 갔더니 도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이 둘 다 데려가고 싶지만 현실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했다고.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애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줄 알았죠. 근데 진짜였네요. 그녀는 헛웃음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남은 게 아니었네요. 남겨진 거였네요. 그 말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잔인한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이제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진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회장 부회장의 지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이 집의 다른 아이였던 사람으로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상처를 메우기에는 너무 늦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과는 그녀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애한테 먼저 하셔야죠. 도연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흙먼지가 바지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나무 상자의 모서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누군가와 함께 쓰던 작은 상자의 표면을 쓰다듬던 기억이 손끝으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야.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은 더 이상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잘라낸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데까지 그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보고서와 수치, 성공과 성과, 회장 집안의 자부심 같은 것들 뒤에 숨겨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멀리 언덕 아래에서 트럭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호원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경호원은 통화를 받으며 조심스레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본사 쪽에서 긴급회의에 소집하셨답니다. 오늘 언덕 위 집 현장에 나온 거, 철거 연기 지시한 것도 이미 보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반대측 주민 한 명이 시장 쪽에서 부회장님이랑 함께 있는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재벌 2세 무연고 유골함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 말은 곧 이 일이 단지 과거의 비밀이나 가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아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맞죠. 어디까지가 재개발이고 어디부터가 사람 인생을 깔아뭉개는 일인지.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사회, 주가, 여론, 오너 일가, 그리고 눈앞의 유골함과 누나. 어느 쪽도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밤 언덕 위 집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본사로 돌아갈 겁니까? 하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골함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한편으로는 이 싸움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언덕 위 낡은 저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회사 회의실과 언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살아남은 아이와 묻히지 못한 아이, 그리고 두 아이의 선택을 대신한 어른들의 결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오는 동안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차창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윤아진의 얼굴과 유골함이 번갈아가며 빛에 드러났다 사라졌다.
운전석 쪽에서는 블루투스 통화음, 메신저 알림음이 계속 울렸지만 이도연은 어떤 전화도 바로 받지 않았다. 비서실에서, 법무팀에서, 홍보팀에서, 이사회 측에서, 어머니에게서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있었다. 지금 가면 바로 회의실로 끌려가겠죠? 조수석 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여전히 유골함을 꼭 쥐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 도착하자마자 이사회 비상 소집일 겁니다. 좋아요.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여긴 회사 내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집안이 우리 남매 인생에 개입한 순간부터 제 인생도 이미 이 회사 문제랑 엮인 겁니다. 단단한 말투였다. 도연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미 비서실 직원 몇 명과 경호팀이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이사회 쪽 인사들이 전원 도착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언론 대응, 재개발 구역 관리 문제,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사진건까지 함께 논의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고르며 빠르게 설명했다. 도연은 그 사이에서 사진이라는 단어에 잠시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이라면 시장 골목에서 찍힌 그 사진 말인가요? 네. 유골함 든 여자와 마주선 재벌 2세라는 제목으로 이미 몇몇 기사 사이트까지 퍼졌습니다. 기자는 아니고 일반인 계정에서 올린 거라는데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비서실장은 눈치를 보면서도 덧붙였다. 지금 상태로 회의실 들어가시면 상당히 거센 말들이 오갈 겁니다. 도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피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죠. 그는 고개를 돌려 하진을 보았다. 유골함 가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유골함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정확히 끄덕였다. 네. 이해가 빠지면 이야기가 반쪽짜리가 되니까요.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향했다. 긴 테이블을 따라 앉은 사내이사, 사회이사, 주요 계열사 대표들, 법무팀장, 홍보실장, 재무담당 임원까지 이미 회의는 시작된 지 한참이었던 듯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자료와 노트북, 프린트된 커뮤니티 캡처 사진이 널려 있었다. 왔군. 테이블 상석 근처 회장 부인이자 도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 옆에는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장남 이도훈이 앉아 있었다. 형의 표정은 차갑고 불편했다. 도연아, 오늘은 비서도 참모도 변명도 필요 없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자.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시선은 도연이 아닌 그의 뒤에서 유골함을 들고 따라 들어오는 윤하진에게 향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그 여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홍보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도연에게 다가와 낮게 물었다. 부회장님, 외부인을 이 자리에 대동하신 건 정말 신중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이사회는 내부 기밀 회의이고 기밀로 덮을 일이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하진은 테이블 한가운데 빈 의자 옆에 서서 조용히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다. 회의실의 형광등 아래 나무 상자의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이때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꺼냈다.
일단 지금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양평 재개발 구역 인근 전통시장 골목에서 부회장님과 이 여성 그리고 유골함으로 추정되는 상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 SNS와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사진을 띄웠다. 비 내리는 골목, 우산도 없이 서 있는 흠뻑 젖은 남자, 유골함을 품에 안은 젊은 여자. 그리고 댓글창에는 이미 수십 개의 의견이 달려 있었다. 또 쇼하는 거 아니냐? 무연고자 유골까지 들고 와서 이미지 세탁하나? 저 유골함이 어디서 온 건진 아는 사람? 홍보실장은 장문의 대응 초안을 내밀며 말했다. 일단 1차 대응으로 지역 주민 민원 청취차 현장을 찾았을 뿐 유골함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방향으로 사실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을 잘랐다. 회의실 공기가 빳빳하게 굳었다. 홍보실장이 황급히 말을 바꾸려 했지만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유골함은 그냥 소품이 아니고 실제로 이 여성의 동생분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의 눈썹이 크게 올라갔다. 이 사람은 윤아진 씨, 그 동생분 성함은 윤도희. 그 이름이 회의실 안에 울렸다. 책상 위에 놓인 펜들이 자잘하게 흔들릴 것 같은 긴장감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숨을 쉰 집이 우리가 재개발 철거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양평 언덕 위 저택입니다. 그건 알고 있다. 형 도훈이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문제는 오늘 내 행동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야. 감정적인 반응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알 텐데. 도연은 형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형, 이 집이 단지 회사 소유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회의실 앞에 앉은 몇몇 이사가 동시에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도면 자료에는 분명히 이 저택이 개발 우선 구역으로 표시돼 있었고 소유주 칸에는 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집은 아버지 개인 명의였어. 그래서 일부러 사업 대상에서 떼어두려 했지. 하지만 이미 주변이 다 밀리고 너희 형이 사업 구조 정리하면서 회사 재산 목록으로 넘겼지. 그녀의 말은 진실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어쩔 수 없었다는 쪽으로 귀결되려는 흐름을 띠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집이 단순히 빈집, 노후 건물이 아니었고 한때 아버지가 직접 구청에 공문을 보내 무연고 아동 2명의 임시보호소로 제공했던 장소라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그는 경호원이 출력해온 구청 공문을 들고 이사회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법무팀장과 몇몇 이사가 재빨리 그 문서를 집어들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6년 3월 아버지가 양평 소재 자택을 일시보호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공문을 제출했고 보호대상 아동수는 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는 숫자 1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형의 표정도 이사들의 표정도 심지어 어머니의 표정마저도 굳어졌다. 또 다른 아이 한 명이 윤도희입니다. 윤아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유골함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를 데려올 수 없어서 살 수 있는 아이 쪽을 선택해 이 집으로 데려와 이 집안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비난이라기보다 이야기의 사실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나레이션 같았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겐 그 어떤 고성보다 더 큰 파문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남은 아이는 그 집 지하실에 그대로 머물게 했고요. 잠깐만.
한 사회이사가 못 견디겠다는 듯 손을 들었다. 도연 부회장, 지금 말하시는 건 우리 회사가, 아니 이 회장 가문이 아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한쪽만 살리고 다른 쪽은 버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버렸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표현은 바꾸셔도 됩니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한 아이는 이 자리에서 부회장이 되었고 다른 한 아이는 이 작은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유골함으로 향했다. 회의실 앞 모두의 시선 역시 그 상자를 향해 쏠렸다. 홍보실장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실 인정하고 공개석상에서 사과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재개발 구역 반대 여론도 심각한데 이 이야기까지 나가면 재벌가의 아동 선택, 둘 중 한 명만 살린 부유층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을 정리하는 듯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감당해야죠. 그는 예상보다 간단하게 대답했다. 회사가 아니라 저부터요. 그 한마디는 논리로 따지면 너무 감정적인 선언 같았지만 회의실 안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다. 언론 대응은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기억 보존과 추모 공간 조성 약속을 포함해야 합니다. 도연의 말에 홍보실장이 거의 기겁을 했다. 부회장님, 지금 그게 말이라고. 또 다른 선택입니다. 도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예전에 어른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묻어버리고 기밀 회사 비밀이라는 말로 덮어두는 것. 다른 하나는 이제라도 남겨진 아이를 묻히지 못한 채 떠돌던 이 아이를 제대로 보내주는 것. 그는 유골함 옆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형 도훈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연, 넌 지금 내가 뭘 하려는지 알기나 해? 지금 내 말 한마디에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갈지 계산은 해보고 말하는 거냐고. 그래서 처음 선택할 땐 돈과 가능성이 기준이었겠죠. 도연은 형을 바라봤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도 살릴 수 있는 쪽이었으니까요. 근데 형, 그는 조용히 이어갔다. 그 기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이런 선택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이 지하실 같은 곳에서 기다리다가 사라지겠죠. 회의실 구석, 윤아진은 아무 말 없이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연은 이사회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첫째, 양평 언덕 위 저택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 명의의 기억 보존 공간으로 재등록합니다. 둘째, 이 집은 윤도의 기념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무연고 위탁 아동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시하는 공공 추모 기억 공간으로 바꿉니다. 셋째, 회사 재단과 연계해서 위탁 아동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재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그쪽으로 환원하는 구조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숫자로 계산된 계획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그저 사고로 덮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선택들이었다. 그걸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도연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비겁한 선택이겠죠. 회의실 안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몇몇은 손익을 계산하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진심으로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사회이사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사회 결의 안건으로 올릴 수는 있겠군요. 다만 공식 발표와 언론 대응 수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되 과거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시대적 한계, 제도 미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니까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골함 앞으로 걸어와 섰다. 나이가 들어 조금 구부정해진 어깨였지만 그 앞에 선 순간만큼은 여전히 집안의 기둥처럼 보였다.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아이를 제대로 보내게 하는 걸로 조금이라도 갚아야겠지. 그녀는 유골함 위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인정하마. 이 집, 우리 집안이 제공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결과로 이 아이가 이 상자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사회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러니 저 집을 부수지 말자. 숫자로만 보지 말고 사람 이야기가 남을 수 있는 곳으로 두자.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한때 이 집안을 이끌었던 사람이 내리는 일종의 승인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홍보실장은 아직도 머릿속 계산이 복잡한 듯 했지만 입술을 깨문 채 메모를 시작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섰다. 양평 저택 철거 보류 및 용도 변경, 재단 사업 신설, 공식 사과문 방향 등은 이사회의 조건부 승인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인 문구와 구조는 내일까지 초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부회장님. 네. 언론 앞에 설 사람은 아마도 부회장님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처럼 들렸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유골함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이 아이를 먼저 묻겠습니다. 공사 펜스 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고 기억될 수 있는 곳에. 윤아진은 그제서야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이제 제 동생을 진짜로 보내줄 수 있겠네요. 그녀의 눈가에 비로소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시작부터 끝까지 절망만은 아니었다. 이날 밤 거대한 회사의 이사회 테이블 위에는 처음으로 한 아이의 유골함이 올라왔다. 숫자, 그래프, 재무제표 대신 한 사람의 짧았던 생이 놓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남은 아이와 남겨진 누나, 그리고 선택을 내렸던 어른들이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단 한 번만큼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선택이 내려지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가족장 형식으로 치른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정말 조용하지는 않았다. 회사 홍보실은 기자들에게 단순 일정이라며 구체적인 안내를 피했지만 이미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로 어느 정도 사실이 퍼진 탓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그러다 곧 우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굵어졌다. 도연은 장례식장 건물 뒤편 작은 추모 정원에 서 있었다. 서울이 아닌 양평 근처의 작은 장례식장. 무연고 사망자 합동안치 구역이 따로 있는 오래된 시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구역 한편을 빌려 개별 추모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하얗게 칠한 작은 제단 위에
사진 대신 이름이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다. 윤도희. 사진은 없었다. 남아있는 증명사진 한 장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구청 기록, 학교 기록, 보호시설 기록을 전부 다시 뒤졌지만 어릴 적 찍힌 단체 사진 몇 장을 제외하면 도희 단독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이름은 이제 또렷하게 남겠네요. 윤하진이 조용히 말했다. 검은 정장을 빌려 입은 그녀는 하루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다. 얼굴에 화장기도 거의 없었고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어 올린 상태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예전에는요. 그녀는 재단에 놓인 이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동생 이름 부를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떠나고 친척들도 다 연락 끊기고 주민센터에서도 무연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도 전 집에서는 마음속에선 계속 도희야 하고 불렀거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이름을 같이 불러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에게 옮겨갔다. 도연은 재단 앞에 서 있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이사회에서 선택을 말했을 때보다 오늘 이 작은 재단 앞에 서 있는 순간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다.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도 말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을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했다. 제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름을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부회장님 마음이지만요. 제 동생 기준으로 보면 아마 오히려 반대일 거예요. 반대요? 그 아이는요, 정말 이상할 만큼 누가 자기 이름 불러주길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작게 웃었다. 복지사 선생님, 옆집 할머니, 학교 선생님, 심지어 우편 배달부 아저씨까지 누가 자기 이름 한 번만 제대로 불러줘도 온종일 그 얘기만 했어요. 나를 이름으로 불러줬다고. 그녀는 재단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그러니까 이젠 부회장님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도연은 재단 앞에 섰다. 하얀 국화 몇 송이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나무 유골함이 다시 놓여 있었다. 어제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있었던 그 상자가 이제는 흙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기다리는 듯 고요히 놓여 있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작은 종소리처럼 규칙적인 리듬으로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도희야.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각에 휩싸였다. 마치 오래전 어두운 지하방에서 누군가를 부르던 기억이 시간을 거슬러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이 집을 떠나게 된 애야.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다. 살 수 있는 쪽이라고 해서 데려가기로 결정된 그 한 명 말이야.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혀를 베어가며 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좋은 집으로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코끝이 시큰거렸고 심장이 드럼처럼 울렸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대신 여기에 남은 거더라.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하진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다. 그래서 도연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유골함과 이름표까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서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려고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흐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살아남은 쪽으로 선택된 거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쓰겠다고. 재단 위 이름이 흐릿해지는 듯 보였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지하실에 남아있던 시간, 그 냄새와 공기와 어둠까지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순 없어. 그 자리에 있던 건 너였고 난 그때 이미 이 집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힘껏 움켜쥐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듯이. 그래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살 수 있는 쪽을 나에게 넘겨준 거라면 나는 기억해야 할 몫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재단 옆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공간에 있던 누구도 이 말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제 내 동생이 했던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해 줄게. 그는 하진을 잠시 돌아보았다. 하진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조용한 결심의 눈빛만이 반짝였다. 윤하진 씨가 시장 골목에서 나한테 그랬지.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그는 눈을 다시 재단으로 돌렸다. 할게. 묻어줄게. 이제는 여기저기 떠돌지 않게. 그는 두 손으로 유골함 위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마치 누군가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사람처럼. 나도 같이 갈게. 무덤 자리에 돌을 세우는 데까지. 그리고 그 돌 옆에 서서 사람들한테 얘기할게. 이 땅이 아무것도 없는 개발지 땅이 아니라 누가 한때 살려고 버텼던 자리였다고. 그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문 쪽에서 누군가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법무팀장과 홍보실장이 멀찍이 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하관하러 가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뒤편 자그마한 묘역으로 가는 길은 짧지만 가팔랐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땅은 질퍽했지만 하진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거절하고 직접 유골함을 들고 걸어 내려갔다. 도연은 곁에서 넘어질까봐 조심스레 손을 뻗고 있었다. 묘역 한쪽 작은 자리 하나가 새로 파여 있었다. 흙은 아직 젖지 않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준비된 작은 돌비 하나가 천으로 가려진 채 놓여 있었다. 여기가. 하진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이제 내가 진짜로 누울 자리야, 도희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구덩이 앞에 유골함을 내려놓았다. 발밑에 흙이 살짝 꺼지는 느낌이 전해졌다. 장례식장 직원이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도연과 하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다. 부회장님, 법무팀장이 비옷을 여미며 조용히 다가왔다. 장소는 회사 명의가 아닌 부회장님 개인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명의로 해도 되지만 그가 말했다. 먼저는 내 몫으로 짊어지겠습니다. 회사 문제는 그 다음에 정리해도 늦지 않겠죠.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묘 안으로 내렸다. 나무 상자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동안 하진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동생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잘 가.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로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다. 이제 너를 무용고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여기 이름도 있고 찾아올 사람도 있고.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도연을 잠깐 쳐다봤다. 형도 있고.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크게 저릿해졌다. 그는 한 번도 형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이렇게 불린 적은 없었다. 회사에서는 늘 부회장님, 가족 사이에서는 도연하였을 뿐 누군가에게 형이라고 불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삽이 흙을 덮는 소리가 이어졌다. 한 삽, 두 삽, 세 삽. 점점 유골함 위로 흙이 쌓여갔다. 비가 그 흙 위로 떨어졌다. 얼마 후 작은 흙무덤 하나가 완성되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천으로 덮여있던 돌비를 조심스럽게 벗겼다. 그 위에는 단순한 문장 하나와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도희, 사랑받아야 했던 아이. 하진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마치 글자에 손을 대면 동생의 체온이 전해질 것처럼. 도연은 그 옆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로 묻어줬네요. 그의 목소리는 안도와 슬픔이 섞인 낯선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 하진 씨가 한 말, 이제야 제대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더 이상 절망의 부탁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은 하나의 약속이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왔으니까. 도연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양복 바지에 흙이 묻고 무릎은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흙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듯한 울먹임이 몸 안에서 올라와 어깨와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 회장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감히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윤아진은 그 옆에 조용히 섰다가 잠시 망설인 끝에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울어도 돼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제는 울어도 되는 자리니까. 비와 눈물이 뒤섞인 그 묘역 위에서 재벌 회장은 처음으로 동생을 위해 제대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은 한 아이를 묻는 울음이자 한 시대의 선택을 애도하는 울음이었으며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살아남은 자의 다짐이기도 했다.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처럼 느껴졌다. 장례를 마친 뒤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는 여전히 몇몇 기자들이 남아 있었지만 예상했던 아수라장은 아니었다. 카메라는 그들을 향해 올라왔지만 장례식장 측에서 애써 거리를 두게 했고 법무팀이 미리 준비한 짧은 입장문이 기자들에게 나눠졌다. 과거 위탁보호 아동제도 안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례에 대해 회사는 숨기지 않고 기록 기억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더 많은 자극적인 말을 끌어내고 싶어 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만큼은 장례를 방해하는 질문을 쏟아내진 않았다. 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골함을 내려보낸 직후의 얼굴에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감정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 차 안으로 돌아오는 길, 윤아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논밭 사이 길, 저 멀리 보이는 군청 청사,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버스 정류장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진이 먼저 물었다. 사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저는요. 그녀는 스스로 대답을 이었다. 일단 양평에서 조금 더 있을 생각이에요. 일도 그만뒀고 깔 데도 딱히 없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이제야 동생이 제대로 누운 자리도 생겼는데 쉽게 떠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앞좌석 등받이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건넸다. 뭔가요? 회사 재단에서 진행할 새 프로젝트 기획안 초안입니다. 위탁 아동, 보호 종결 청소년 지원 사업 총괄 제안서죠. 그는 조금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이사회 최종 승인 전이지만 아마 통과될 겁니다. 반대할 명분이 이제는 없으니까요. 하진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정식 문서 형식으로 작성된 개요안에는 보호 종결 이후 주거 교육 심리 지원, 시설 퇴소 후 5년간 동행 프로그램, 기억 보존 공간 및 아카이브 운영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이 사업의 초대 외부 자문이자 실질적인 운영 파트너로 윤하진 씨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요? 네. 하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한다면 누군가의 누나였던 사람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잠시 바라보았다. 윤하진 외부 자문 프로젝트 디렉터안. 종이에 적힌 이름인데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다. 그동안 어느 서류에도 책임 있는 위치로 올라가 본 적 없던 이름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학교도 변변히 못 나왔고 경력이라 해봐야 마트 알바, 식당 서빙, 공장 파견 정도인데 그럼 더할 나위 없죠. 도연이 잘라 말했다. 이 사업은 입사 스펙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예쁘게 숫자 맞추는 프로젝트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제안이었다. 동정이 아니라 능력도 아닌 경험과 상처 자체를 인정하는 자리. 하진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다. 이건 동생 일이니까요. 그리고 동생 같은 애들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제가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몇 달 뒤 양평 언덕 위 저택은 더 이상 철거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붉은 스프레이로 크게 그어져 있던 철거 표시 대신 새로 설치된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의 집, 보호 아동 보호 종료 청소년, 기억 및 기록 공간. 외벽은 크게 손대지 않았다. 낡은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었다. 다만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만 보수했고 안전 진단을 거쳐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들릴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했다. 마당의 잡초는 정리되었지만 모두 깎진 않았다. 작은 야생화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일부는 그대로 두었다. 그 자리에 아이들이 만든 작은 이름표가 꽂혀 있었다. 도희가 좋아했을 것 같은 꽃. 우리 집이었으면 좋았을 풀밭. 개관식 날 비는 내리지 않았다. 맑은 하늘 아래 언덕 위 집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 주민들, 과거 이 집을 기억하는 나이든 동네 어르신들, 재단 관계자, 보호시설 출신 청년들, 그리고 캠코더를 들고 취재를 온 일인 미디어 기자까지.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었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장례식 때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달랐다. 애써 꾸미지 않은 조금은 서툴고 조용한 행사였다. 집 안거실에는 작은 패널 전시가 설치돼 있었다. 2000에서 2010년 위탁보호, 아동제도 안에서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 시설에서 쓰던 낡은 이불 사진, 점심 식판 사진, 그리고 짧은 인터뷰 문장들이 패널 위에 붙어 있었다.
이 집이 귀신 나온다던 그 집이냐? 동네 어르신 한 명이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예전엔 밤만 되면 애들 웃는 소리 들린다고 다들 그랬지. 이제 보니까 우리 귀신 소리라고 부른 게 애들 목소리였던 거구먼. 옆에 서 있던 젊은 보호시설 출신 청년이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그 웃음이 제대로 들리겠죠. 귀신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목소리로요. 한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그대로 보존하되 플라스틱 난간과 안내 표지가 설치되었다. 이곳은 한때 두 아이가 지냈던 방입니다. 시대와 제도, 선택의 한계 속에서 한 아이는 이 집을 떠났고 한 아이는 끝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군가의 죄만을 비난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선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억의 자리입니다. 지하방의 벽에는 새로운 그림이 붙었다. 어린이 미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그린 집과 사람들, 그중 하나에는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같이 나간다. 그림을 바라보던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옆에서 하진도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애들이 참 그림은 아무렇지 않게 그리네요. 아무렇지 않게 그릴 수 있는 세상이 이제라도 온 걸까요? 도연의 말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요. 적어도 예전보다는요. 준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떠난 뒤에도 저녁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 마당 한켠 작은 탁자에 종이컵과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하진은 컵을 손에 쥔 채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어릴 적 걸어서 다니던 시장 골목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때 그 비 오던 날 기억나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장 골목에서 제가 아무나 붙잡고 동생 좀 묻어달라고 할 때 솔직히 그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펜스 안쪽에 조그만 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저택 하나가 남았고 묘지도 생겼고 이상한 프로젝트 디렉터라는 직함까지 생기고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별일 다 있네요, 진짜. 도연도 웃었다. 저도 그날 시장 골목에서 한 사람이 저를 붙잡고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피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고백이었다. 근데 결국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다 바꿔버렸네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날 제가 바빴다고 그냥 차 안에서 보고만 지나쳤으면 어땠을까? 하진 씨 얼굴도 이 집도 도의 이름도 모른 채로 살았겠죠. 그럼 편하긴 했겠죠. 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문제도 없고 회사도 조용하고 언론도 안 시끄럽고 형님이나 어머님도 머리 아플 일 없으셨을 테고요. 맞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어딘가에서 물에도 제대로 못 묻힌 유골함 하나가 계속 떠돌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왜인지 모를 불안만 껴안은 채 평생 살았을 거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낫습니다. 몇 번의 침묵 끝에야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저택에서 나와 언덕 아래 작은 묘역으로 다시 향했다. 윤도희의 묘비 앞에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조그만 야생화 한 다발과 편의점에서 산 듯한 작은 과자 봉지 하나. 봉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안녕. 나도 시설에 있었던 애야.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 너도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는 그 글을 읽고 코끝이 찡해졌다. 이제는 도희가 외롭지 않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여길 찾아오는 애들이 한둘은 아니겠죠. 어쩌면 어른들도 올 거고요. 자기 옛날 잘못 생각하면서 묘비 옆 작게 박힌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은 누구나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도연은 묘비 앞에 조용히 서서 두 손을 모았다. 도희야, 이제는 이름을 부르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약속대로 하고 있어. 너 대신 살아남은 모, 그냥 혼자 쓰지 않기로 한 거. 너도 보고 있지.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하지는 묘비에서 몇 걸음 떨어져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기,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부회장님, 이제 회사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냥 도연 씨라고 부르시죠. 그럼 도연 씨. 그녀는 이름을 불러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저도 이제부터 누군가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말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동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절망만 있지 않았다. 지켜주지 못한 한 사람을 가슴에 둔 채 앞으로 지켜야 할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적어도 이 아이의 이야기만큼은 이제 묻히지 않은 채 남을 테니까요. 언덕 위 저택의 불이 멀리서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집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집은 더 이상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름과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후회를 있는 그대로 품은 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비 내리던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한 문장은 조용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 사람들 사이를 떠돌게 될 것이다.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애절한 부탁이었던 그 말은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두 번 다시 묻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되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다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